자,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서양 철학사, 플라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 9강이고요. 이데아를 통해 바라본 세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그 플라톤 이데아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플라톤 하면 이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핵심적인 것은 뭐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데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플라톤의 그 제반 밑에 따라오는 뭐 국가라든지 인간이라든지 뭐 이러한 사상들, 또 종교 철학, 플라톤의 종교 철학 같은 경우에도 그 플라톤의 이데아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플라톤 사상 전반에 걸쳐서 이해의 맥락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간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이데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이데아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번 시간은 그에 따라서 마땅하게 연역되고 있는 어떤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플라톤이 역사에서, 철학사에서 특히 그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또 플라톤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도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 사실은 이 이데아를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이 플라톤에 대한 사상들이 좀 오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 대표적인 오해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가장 다음 시간에 진행할 그 플라톤 아카데미아의 가장 뛰어났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플라톤의 이데아를 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원론으로,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와 경험 세계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이미 그 플라톤 이데아에 대한 오해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플라톤 이데아에 대한 이해는 사실 플라톤의 서적만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데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데아에 대한 이데아가 필요합니다. 그게 플라톤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데아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플라톤의 글을 읽을 때 그게 그걸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조금 더 경험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플라톤의 이데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유. 사고. 좀 깊은 생각.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능이 필요합니다. 지능. 우리가 인간들이 다 이성을 가진 동물이지만 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단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어떤 그 인지과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 지능 검사라고 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그게 뭐 우열을 가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뭐냐면 인간도 컴퓨터처럼 이 사양이 각자 다 있는 거거든요. 이 CPU에, 이 인간 머리의 CPU에 혹은 뭐 기억 장치의 어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하는 아주 객관적인 지표일 뿐입니다. 그것은 따라서 그것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데아까지 접근하는 데에,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 안에 있음을 성찰하는 데까지의 넘어가야 될 단계들이 많이 있어요. 사유해야 될 단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이미 다 사유되고 이해된 이데아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시간의 강의만 이렇게 잘 들으셔도 플라톤의 이데아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로부터 연역된 이 세계가 어떠한 세상인지 한번 플라톤이 바라보고 있던 세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톤 이데아 핵심이죠. 개념 형성의 판단을 위한 궁극적인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어떤 나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형성을 한다. 나무가 뭔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 나무라고 하는 수많은 경험들의 축척만으로는 나무라는 경험을 종합해낼 수가 없다 그랬죠. 왜? 세상에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랑 비스무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죠? 나무는 분명히 아니지만 나무랑 비스무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통된 것들만 잘 묶는다고 해서 나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한 그 나무라고 하는 경험들의, 혹은 그 비스무리한 경험들의 종합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나무냐 아니냐를 비교할 수 있는 그 진짜 나무라고 하는 이데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나무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위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이해하면 아주 단순하게 플라톤이 뭐 이런 책들도 있어요. 어떤 책을 보면 플라톤이 뭐 세상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우리 뭡니까 소피의 세계에도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플라톤이 딱 보니까 세상에 나무가 다 비슷하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이 세상을 만들 때 나무라는 틀로 딱딱딱 찍어냈더라. 그래서 그 틀이 이데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뭐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데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데아를 그렇게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어떤 개념 형성의 판단, 진짜 나무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위한 궁극적인 어떤 기준, 진짜 나무, 이데아, 그것이 이데아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운전에 대한 예도 들었죠. 운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도 어떤 이데아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법규를 잘 지켜야 된다. 혹은 뭐 핸들링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요리를 잘하는 것에도 어떤 이데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없다 그랬죠. 미각, 아주 좋은 미각.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음식 맛에 대한 미학적인 어떤 이데아가 필요하다 그랬죠. 저는 그게 조금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뭐 발레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런 이데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데아, 그것이 그 사실의 이데아든 관념의 이데아든지 간에 어떤 이데아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데아의 개념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고 판단을 내릴 수 있고 하다는 것이죠. 그 이데아입니다. 이건 사실 이데아가 있냐 없냐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데아가 있다 없다,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데아를 부정할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그 주교재로 쓰고 있는 책에도 나오는데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개념 형성의 판단을 위한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에다가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데아의 선험성 개념을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데아는 개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기준은 예를 들어 진짜 나무라고 하는 이데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짜 나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진짜 나무라고 하는 이데아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죠? 경험을 하는 순간, 나무라고 하는 경험을 종합하는 순간, 그 종합하는 판단, 개념 형성을 하는 그 순간에만 진짜 나무라고 하는 이데아가 작용을 합니다. 개념을 형성하는 활동을 통해서만 이데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봤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플라톤은 그렇게 거부해요. 그거에 자기가 실제 플라톤 그래 보면 그걸 거부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데아가 없으면 경험을 할 수 없거나, 그죠? 왜? 개념을 형성하는 활동에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데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데아는 반드시 뭐를 통해서만 드러나요? 개념을 형성하는 활동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데아가 없으면 경험이 가능합니까? 경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경험을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경험이 없으면 이데아는 나타나지 않죠. 그죠? 따라서 이데아가 없으면 편향에 따라서 판단,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무작위로 발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나무라고 하는 어떤 이데아의 개념이 우리 안에 선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나무라고 하는 개념을 형성하는 게 다 다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나무라는 개념을 형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라는 개념을 형성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라는 개념을 형성하고 어떤 사람은 뭐 뿅뿅이라는 개념을 형성하고, 근데 그게 지시하는 대상은 중첩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그런 이데아들, 물론 이제 사실의 이데아에서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이데아적인 개념들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근데 뭐에 있어서는 분명히 관념의 이데아에 있어서는
뭡니까? 관념의 이데아. 뭐 사랑, 그죠? 그 다음에 정의, 선, 뭐 이런 것들, 네. 미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뭐 동일률이라고 하는, 그죠? 네, 이런 관념의 이데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경험을 할 수가 없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겠죠. 세상은 뭐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혼돈이에요. 자, 이 개념이 조금 오늘 어려우신 분들은 지난 시간 강의를 다시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데아의 선엄성. 이 선엄성이라고 하는 먼저 선자에 경험 험자를 써갖고 먼저 경험에 앞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에 앞선다.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이게 주어져 있어야 경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데아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뭡니까? 그 소크라테스에 저항했던 우리 소피스트들이 이런 게 진짜 이거 다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다 다른 거지.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다양한 거 아니냐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을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합니까? 플라톤이 자기 책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다양하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너가 이야기하는 사랑이랑 내가 얘기하는 사랑이랑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 다름 즉 뭐야? 동일률 유사성이라고 하는 이데아가 없으면 이 기준이 없으면 다름을 어떻게 아냐는 거야. 다름을 네가 지금 다양하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도 거기에 뭐가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유사성이라고 하는 게 선언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게 더 좋은 건 아니냐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럼 좋은 무언가 더 나음이라고 하는 선언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데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데아가 없으면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소피스트 니네도 말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아시겠죠? 밖에서 새가 울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그냥 있죠. 세상은 그냥 존재합니다. 그죠? 네, 세상은 그냥 존재해요. 나무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무라고 하는 개념으로 형성하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에서 형성되는 거야? 아니면 우리 인간들 머릿속에서 형성되는 거야? 우리 인간들 머릿속에서 형성되는 거죠. 그죠? 나무라고 하는 경험을 종합해서 이 나무라고 하는 개념을 형성했단 말이죠. 그건 오직 실제 세계,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나무를 경험할 때마다 그 경험으로부터 이 나무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옵니까? 그 개념이 우리에게 조금씩 습득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건 어디까지나 이데아, 선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간의 관념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념. 이 관념을 통해서만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이데아는 이 관념의 세계에 존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관념을 통해서만 개념이 형성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념의 세계에 이데아도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이데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경험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경험하고 활동하는 어떤 의지도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것을 묶어서 딱 이렇게 형성해 놓고 보니까, 플라톤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하는 인간 안에 어떤 기능으로 써왔던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영혼이죠. 영혼. 자, 이제 봅시다. 이걸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데아는 선언적이고 경험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목수라고 하는 경험이죠. 이건 경험.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그런 어떤 경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목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는 좋은 목재라고 하는 개념이 생성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이데아가 있습니까? 그런 이데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죠? 나무는 있어도 목수라는 직업이 등장하기 전까지 좋은 목재라는 이데아는 존재하지 않죠. 등장하지 않습니다. 관념 속에, 그죠? 그러나 뭐는 있는 거예요? 어떤 좋음이라고 하는 이데아는 이때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나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이데아가 실현될 수 있나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데아가 결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실현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데아의 실현처는 반드시 어디예요, 그러니까? 경험세계예요, 경험세계. 경험세계에서만 이데아가 실현되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으로 아니죠, 항상. 항상 불완전한 모습이죠. 진짜 이데아의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죠. 이데아의 나무를 어떻게 봐요? 이데아의 나무는 오직 기준인데, 진짜 나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기준으로서 우리의 관념 속에 들어있는 거지, 그 이데아의 나무를 그릴 수가 있나요? 아니, 그릴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릴 수가 없죠. 어디 왜? 기준이니까. 그죠? 기준, 판단 기준.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 관념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관념으로서만. 그런데 그 이데아에 진짜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그 이데아의 나무는 경험 세계에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경험 세계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이데아의 진짜 나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플라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데아의 실현이죠. 정의로운 국가라고 하는 이데아가 있겠죠. 어떤 이데아적 기준. 정의로운 국가라고 하는 어떤 기준. 이데아적 기준. 근데 국가가 없으면 그런 기준이 실현될 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나무, 사랑, 정의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무든 뭐 사랑이든 정의든 어떤 관념에 대한 사실에 대한 어떤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실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론인 거예요. 관념론. 네. 이게 관념이죠. 관념. 관념. 근데 관념론 해가지고 이후에도 이게 그 서양 철학사에서 오해가 계속되는 게 뭐냐면은, 플라톤의 관념론, 이데아가 우리 인간의 관념에 있고 그것이 진짜 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경험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관념이라는 것이지 관념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플라톤이 나중에 아포리아에 빠지긴 합니다. 이 실제의 시공간의 존재에 대해서 아포리아에 빠지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플라톤이 경험 세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인간의 관념 속에 산다, 뭐 데카르트처럼 그런 통 속의 뇌 같은 그런 생각을 플라톤이 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 시간 가려면 데카르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플라톤은 거기까지 안 갑니다. 네. 플라톤 경험 세계를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방점을 어디에 찍는 거예요? 경험 세계의 경험이 어떻게 가능한데? 관념 세계에 있는 이데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라고 플라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영혼. 아까 그 관념 속에서 이데아의 데이터가 자리하고 있고, 그죠? 이데아의 데이터가 자리하고 있고, 여기에는 뭡니까? 이데아. 이데아의 데이터가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사고 판단이 이루어지죠. 그죠? 관념. 그 다음에 이로부터 뭐가 발생합니까? 의지가 발생합니다. 활동, 경험적인 활동, 네, will이 발생합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묶어놨더니 옛날에 아낙사고라스라고 하는 선조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누스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맞더라. 그래서 플라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데아의 데이터가 있고 관념이 이루어지고 의지가 발생하는 인간 안에 어떤 기능, 그것을 전통적으로 누스라고 불러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인간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귀신 고스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을 뭐 2분법이니 3분법이니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그건 아주 그는 저열한 겁니다. 사실 그거는 나중에 우리 그 중세 철학 할 때도 우리 신학자들 이야기할 때 할 건데, 그런 것들 기독교에서 그렇게 깊은 게 아니거든요. 2분설이니 3분설이니 그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봐도
인간을 실제로 딱 잘라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몇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취급받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있고 영혼이 있다, 인간 안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이러한 기능을 하는 그 기능을 일컫는 말이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신이 없이 영혼이 혼자 떠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영으로 오셨습니까? 영지주의자입니까? 아니죠. 성육신 하셨죠. 육신을 입으셨죠. 하나님조차도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뭐 귀신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죠. 육신. 그러니까 우리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보낸 사자가 갔을 때 뭐라고 묘사합니까? 막 거기에 썩어 빠진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하리라고 그러죠.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할 때부터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내러티브 간에서는 인간의 영혼과 육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을 입은 총체적인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영혼이 어디 따로 떨어져, 그건 신화죠. 그건 신화적인 관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거부합니다. 왜? 여러분 성경적으로 봐도 성경에 나중에 천국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새 육신을 입는다 그러죠. 무슨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가가 손도 넣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가가 아니죠. 저기 누굽니까? 도마가. 네. 그죠? 손도 넣어보고 하는 거. 육신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먹고 마셨죠. 그죠? 네. 그래 기록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독교적인 세계관 자체에서도 여러분, 인간을 무슨 뭐 고스트랑 육신이랑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거는 어디냐면은 그런 아주 그 주술하는 뭐 그런 사고방식이 이게 기독교 안에 어떻게 들어온 거나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지, 실제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인간은 영혼과 육신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의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뭐 인간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물론 플라톤은 고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고대 사람이기 때문에 고대의 신화적인 여러 가지 설정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는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혼 윤회설 같은 것도 이야기합니다. 영혼 윤회설. 이게 펜이 잘 안 나오네. 왜냐하면은 플라톤이 그 피타고라스 학파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영혼윤회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이 영혼 노스의 기능 자체는 이 인간의 육체와 분리되는 어떤 개념으로 설명한다기보다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이러한 개념들,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개념, 인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플라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고 나는데, 이게 왜 중요해지는 거냐면, 플라톤이 이 존재론을 이야기할 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플라톤 국가론까지 갈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소크라테스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만, 국가의 정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 인간 존재론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이 인간 존재론을 정의하기 위해서 끌고 나오는 이 누스라고 하는 개념, 이데아가 데이터로 자리 잡혀 있고 관념이고 의지이고, 그리고 이따 설명했지만 영원 불멸하고 하는 그런 이 누스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플라톤의 국가론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누스가 중요해지는 거냐? 플라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누스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영혼이 있겠죠, 그죠? 저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 다 영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영혼 안에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능 얘기했듯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람마다 이 깊이가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의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자, 이 누스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저마다의 누스 안에 이데아가 어떤 사람은 많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이데아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이데아만 가지고 있고. 아까 말했죠. 저는 이 미학적인 이 미각적인 이데아가 좀 부족합니다. 저는 이게 맛있는 음식을 가려내는 이 뭡니까? 미각의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러한 이데아를 잘 가지고 있지 못하죠. 저의 누스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을 형성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데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혹은 그 정의라고 하는 이데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이데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철학을 할 때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제가 옛날에 첫 시간인가에도 말씀드렸죠.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타인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 같을 거라고. 사이코패스는 처음에는 다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거든요. 아주 뭐 그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도 다 착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서 착한 분들, 착한데 철학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해요? 사람 다 착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그죠? 사람 다 착하지 뭐. 그냥 무슨 뭐에 빗대서 자기 경험에 빗대서 자기 자신의 성찰에 빗대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죠. 정반대의 사람도 있죠. 사람 다 착하지 뭐.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러죠. 그게 다 이 철학을 알기 전에는 타인이 다 자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르거나 달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뭘 알게 되는 거냐면 이 누스의 이데아의 개념이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개념이 인간 존재론에서 중요해지는 게 플라톤이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이 영혼의 이데아의 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됐던 그림 기사에 있는 사진을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이게 무슨 전시회라고 하던데 이게 그림이 이렇게 두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이것이 전시가 될 수 있는 예술 작품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데아가 없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품이 지금 두 개 있죠. 파란 게 있고 하얀 게 있고 이게 같은 작품일 수도 있는데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이 작품과 이 작품 중 무엇이 더 아름다운 작품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데아가 없으면 전혀 이데아가 없어요. 대답할 수 있나요? 자, 대답할 수 있다. 어떻게? 나는 파란색이 더 좋으니까 나는 이게 더 예뻐 보여요.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나요? 자, 그것도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도 나의 정서적 조음이라고 하는 이 조음이라고 하는 이데아가 필요하죠. 그죠? 이것도 없이 완전히 그냥 이데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더 좋은 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이데아가 없는데. 그죠? 그 질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가치, 좋음, 더 나은 이런 이데아가 없으면 질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그죠? 아름다움, 기하학적 비율, 정서적 좋음 등등 어떤 이데아적인 개념들이 없으면은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자체가. 그죠? 예. 그러니까 이데아가 없으면 판단은 정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데아가 없으면 판단 정지한다. 판단도 없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데아가 있어요. 이런 이데아가 있습니다. 막 현대미술학도 공부를 하고 막 해가지고 뭔가 이게 판단하는 어떤 이데아들이 생성된 거예요. 막 미학과를 나왔든지 뭐 어쨌든지. 자, 그럼 이데아가 있습니다. 이데아가 있으면 이제 그 이데아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야, 이데아로 볼 때 이게 이것보다 이것도 정말 훌륭한 거지만 이게 이것보다는 가치가 한 100만 원어치쯤 더 높은 것이 맞다. 예술 평론가가 이데아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판단을 딱 내렸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데아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항상 동일한 이데아를 가지고 있는 예술 평론가라면 항상 그 판단은 동일할까요? 기계적으로? 똑같아요. 완전히 뭐 복제를 해가지고 똑같이 이데아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데아의 동일한 똑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항상 이게 100만 원 정도는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냐고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판단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플라톤의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데아를 분명히 똑같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판단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의 영혼은 단지 이데아에 종속되어 있는 기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플라톤이 딱 보니까, 가만히 성찰해 보니까. 여러분들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들을 판단할 때 여러분 앞에 이데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우월한 이데아로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하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 내가 모르지만 뭐 어떤 나의 무의식적인 작용 가운데서는 분명히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게끔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기계적인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데아를 이야기하든 무의식을 이야기하든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선택을 주관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이면의 영혼에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지에 의해서 이게 자유의지로 돼요. 자율성, 자유의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자, 뭐냐? 분명히 동일한 이데아를 가지고 예술평론가 두 명이 왔는데 한 사람은 분명히 이게 100만 원이 높아.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한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아니야. 이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나는 판단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게요? 왜? 똑같이 동일한 이데아를 복제해서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예술평론가인데 왜? 왜냐하면 한 사람은 이게 더 비싸다라고 한 사람은 이데아의 우월에 따라서 이게 더 비싸다고 말한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사람이 볼 때 속으로는 이게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거 만든 사람이 자기 조카야.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자기 조카예요. 그래서 사실 지도 알아. 이게 더 비싼 건지 알아. 그래도 이게 더 비싸다라고 자기가 평론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게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더 높은 이데아를 어떤 조카에 대한 관계성으로 그 사람이 삼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죠. 그죠? 매번 항상 그것이 더 우월한 게 아니죠. 이데아 가운데 분명히 더 우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인간의 영혼 안에서 그 이데아들 사이의 우위성은 항상 변동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변동시키는 건 뭐예요? 이데아에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이데아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그게 인간 영혼의 자율성. 여러분, 현대의 아주 기계적인 그 사고방식에서 인간이 어떤 하다못해 쭝집에서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무의식적인 어떤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철학에서는 이미 이때부터 플라톤 때부터 폐기되어 왔던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야기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기계적인 원인을 쫓아가면은 반드시 우린 뭐에 닿을 수밖에 없냐면 순환론 중에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자, 어떤 것이 기계적인 원인이고 기계적인 원인이고 그럼 제일 궁극적이 첫 번째 자동. 플라톤이 쓰는 자동적으로 처음에 땅.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뭐라 그래요? unmoved mover라고 그러죠. unmoved mover.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일 원인이잖아요. 제일 원인. 처음에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의식이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처음에 빵 친 게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 빵 친 건 뭐냐? 그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끝까지 가는 거죠. 계속 무한 소급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죠? 무한 소급의 오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 어떤 그 자율성을 가진 자동 원인이 없이 내가 시작을 빵 내는 어떤 그 지점이 어디에 있다? 영혼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혼에? 각자의 영혼에. 그래서 이걸 생명의 근원으로 봅니다. 이러한 추론에 따라서 플라톤이 이걸 생명의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왜? 움직임, 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데아에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데아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를 기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2세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2세기 전에 라플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라플라스의 괴물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이 물리적인 세계의 모든 우리 신경회로의 모든 그런 물리적인 그 움직임을 우리가 다 분석하고 계산할 수만 있다면은 인류의 역사를 다 예측할 수 있을 거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꿈꿨거든요. 플라톤이 보면 야, 너 내가 2000년 전에 얘기해놨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플라톤이 돌아와서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대에 오면서 과학자들이 철학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우리 이 세계, 이 인간 자유 역사, 인류의 역사는 예측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저마다의 누수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해요. 예측 불가능.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입선자 명단에 끼워 넣기 이게 이데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한다니까요. 이것 사이의 우위성을 인간이 자율성으로, 누스가 자율성으로 때마다 시시각각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리가 발생해요. 비리. 그죠? 비리. 그러니까 이걸를 통해서 이제 플라톤이 어디로 가는 거냐? 국가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왜? 영혼의 자율성. 영혼에 있는 자율성으로부터 뭐가 발생한다? 뭐가 발생한다? 악이 발생한다. 악. 왜? 이데아는 항상 뭐예요? 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 선의 이데아죠. 악의 이데아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데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한다면은 악이 발생할 리 만무하죠. 그죠? 아니 선한 이데아만 따라서 하는데 악이 발생할 리 만무합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자율성을 가지고 이데아를 거부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한다? 악이 발생한다. 이데아의 부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데아를 거부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악이 발생해요. 이딴 악이 발생한다고. 입선자 명단에 끼워넣게 하는 이딴 악이 발생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의 자율성을 이데아를 통해서 규제해야죠. 그죠? 그래야 인간이 정의로운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정의로운 인간이라는 건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선하고 착한, 이게 입선자 명단 이딴 끼워넣기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데아로 내가 하고 싶은 영혼의 자율성을 내 조카 더 주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자율성을 억제하는 사람, 이 진짜 이데아를 실현하는 선한 사람이죠. 그죠? 네.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 그런 자율성을 가진 사람, 그런 위를 가진 사람, 네. 근데 모든 개인이 그렇게 그렇게 하는 세상은 그건 천국이죠. 그죠? 모든 개인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세상은 그건 천국이고, 이 땅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딴 짓 안 하는 인간들로만 구성되는 사회, 그런 아주 천국과 같은 사회는 이 세상은 그건 불가능해요. 현실을 봐야죠. 그죠? 플라톤이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플라톤이 진짜 현실주의자인 게 뭐냐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인간 사회의 정의는 국가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왜? 모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다 이데아를 통해서 자기 자율성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국가라고 하는 체계를 통해서 국가의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이데아에 맞게 제약해야만이 사회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그렇게 조카 끼워넣기 하는 사람들 처벌할 수 있어야, 국가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그런 사람들의 자율성을 억제할 수 있어야 사회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주의자입니까, 플라톤이. 아시겠죠? 네? 그게 국가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비로소 플라톤의 국가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는 이 사회계약설이 아니에요. 사회계약설은 뭡니까? 홉스의 사회계약설. 홉스의 사회계약설은 인간이 그냥 자연 상태에서도 살아요. 좋아. 자연 상태에서도 사는데, 근데 자연 상태가 너무 악이 창궐하니까 모여서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모여서 계약을 맺는다. 어떤 우리 이 악을 토벌할 수 있는 어떤 계약을 맺는다. 그게 이제 계약설이거든요. 국가를 형성하는 이론, 현대의 국가를 형성하는 이론이에요. 이론적 기틀이에요. 다음에 홉스할 때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나 플라톤은 국가를 그런 식으로 형성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톤의 국가는 뭐예요? 이건 이데아의 실현이죠. 경험 세계에서 아까 살펴봤죠. 관념 세계에 있는 이데아의 경험 세계의 실현처로서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계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강요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데아.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의의 이데아로부터 이 사회에 정언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계속 국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 정치 얘기를 할 때 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유. 뭐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한국당, 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정당 이름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고 체계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자율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 사회계약설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상태가 가장 인간에게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자율이 넘치는 그때 당시에는. 그 자유를 억압하는 건 뭐예요? 타인의 자유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자유는 다 자유죠. 완전 자연 상태에서. 그죠? 그게 제일 자유로운 거 아닐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TV 같은 거 보면 자연에 나가 살잖아요. 거기는 뭐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게 제일 자유로운 상태죠. 그죠? 혼자 무인도에 사는 거. 뭘 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죠. 그게 자유죠. 그러나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는데 그래서 국가의 3요소에 뭐가 들어갑니까? 반드시 헌법이 들어가죠. 헌법.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의 자유를 법에 위반하지 않는 선으로 제한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의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만큼 모순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왜?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에서 자율성은 뭐에만 있는 거예요? 나의 의사 표현권, 즉 투표권에만 자유가 주어져 있죠. 그런데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이 안 되면 안 될 수 있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자유를 억압해야죠. 뭐. 그죠? 내가 투표한 사람 당선 안 됐다고 내 자유로 야 나는 내 자유를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민주주의에서도 쿠데타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수 없죠. 실제로. 그죠? 분명히 이번에 내가 투표한 사람이 안 됐어. 그래 그 사람 정책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유를 억압해야 됩니다. 뭐로? 국가로. 그죠? 체제로. 그러니까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자유가 뭐 보장되냐? 여러분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한 걸 왜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건 인간의 누스. 실제 플라톤 국가론에서도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누스. 사장에서 누스를 이야기하고 사주동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국가론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과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항상 대시되고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데아를 통해서 얼마만큼 제약하느냐는 수단으로 국가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이 이제 먼저 이상국가를 이야기하고 자기 책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우리는 순서를 좀 바꿔서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먼저 플라톤의 국가론의 이 5가지 종류부터 이야기를 하고 천천히 지금 다음 이상국가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철인정이죠. 이게 순서가 제일 좋은 정치체제, 그 다음 이게 제일 나쁜 정치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플라톤이. 그러니까 국가의 체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국가의 체제가 뭐 이거 말고도 뭐 인류 사회에서 많이 있을 수 있죠.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플라톤이 그걸 얘기해요. 플라톤이 자기 책에서 이거 외에도 많은 체제들이 있지만 그 체제들은 다 이 둘 사이 어느 쯤에 끼어 있는 체제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아주 그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딱 이 5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인간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국가 체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플라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등수를. 가장 좋은 체제, 가장 나쁜 체제, 중간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톤이 이상국가론, 이따가도 이야기했지만 이상국가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철인정치죠. 네. 뭐 철인정 이야기하는데 그냥 말도 아시겠죠? 철인정이 뭡니까? 철, 지혜로운. 그러니까 플라톤이 여기서 철학자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리는 정치. 그래서 뭐 아리스토크라시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든 이데아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의 이데아, 정의의 이데아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데아로 자기의 자율성을 완전히 억제해서 완전히 이타적인 어떤 판단과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존재자가 통치하는 세상. 그게 가장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국가입니다. 사실 이상국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거 플라톤이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죠. 유토피아. 뭐 동양식으로 말하면 뭐 선군 정치 이렇게 정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선군 정치. 아주 선한 그 군주가 통치하는 정치. 이게 제일 좋은 정치라는 거예요. 철인정. 이거는 뭐 억압하지도 않겠죠. 오히려 민주주의보다 더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보다. 그죠? 자유주의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어떤 선군 정치. 왜? 동양에 보면 동양의 그 아주 고대 요순 시대 때 아주 그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가장 그 동양에서 최고로 그 선군으로 꼽히는 그 전설 속의 왕은 유명한 이야기죠. 백성들이 왕이 누군지 몰라요. 이 나라에 왕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기 행복한데. 왜냐면 사람들이 원망할 게 있어야 여기 정치 누가 하니까 이 모양으로 내가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원망을 할 텐데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백성들이 왕이 있는지 없는지도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행복 누리고 사니까. 그런 아주 전설 속의 그 동양의 그런 요순시대의 왕이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런 거. 아주 이타적이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 국가를 가장 이상적으로 통치하는 국가. 사실 이거를 기독교적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죠. 하나님 나라. 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 철이는 그냥 어떤 존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데아를 가지고 모든 이데아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이데아로 완벽히 이타적인 죽기까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군주. 그 사람이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왜? 그 이데아에 반하는 놈들은 다 그 사람이 억제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기독교식으로 보면. 그죠? 천국.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천국 이야기할 때 이후에도 다 이런 개념들 가져다 쓰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각 국가마다 이 각 국가에서 최고로 우위에 있는 이데아의 개념을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철인정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이데아의 개념은 뭡니까? 정의죠. 정의라고 하는 이데아가 가장 높이 평가받는 정치체제. 그게 철인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밑에 이제 명예정이 등장합니다. 명예정. 티모크라시라고 하죠. 민주정은 데모크라시라고. 티모크라시라고 하죠. 티모크라시. 이건 뭐냐면 이 티모크라스가 이제 명예라는 뜻이거든요. 명예. 아너. 티모크라스. 이게 뭐냐면 군인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군인. 수호자라고 그러죠. 수호자. 여러분 이건 이제 통속적인 지금 우리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 군인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뭘 중요시하게 여긴다고요? 제가 2번째 시간인가 설명드렸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목축업을 업으로 했었던 민족의 문화적인 배경 아래서 군인은 명예를 중시한다 그랬죠. 동양은 대의를 중시한다 그랬고 그죠? 군인. 명예가 중요하죠. 명예. 즉 이거 한국말로 말하면 사실은 이거는 체면이에요. 체면. 그렇죠?
아니, 체면이 체면이 중요한 거. 체면.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다스리는, 여기서 이제 통치자가 다수가 등장합니다. 명예정부터는. 예, 군인들이에요. 들. 다 서로, 이게 뭐냐면 이제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견제하죠. 눈치를 보죠. 왜? 군인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 견제하고 이게 투쟁적이고 그리고 명예를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악이 억제가 되죠. 왜? 어떤 사람이, 그 군인들이 이렇게 있고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는 군인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비리를 저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거 명예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이 가서 찔러버리죠. 그죠? 그렇게 하겠죠. 군인들은 명예를 중시하니까. 그죠? 그게 명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뭐 귀족정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귀족정. 네. 그래서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이 체면 통치하는 거예요. 명예 통치. 이게 명예정입니다. 플라톤이 이걸 바로 밑에. 네.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이데아가 뭐겠습니까? 명예. 명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명예정에도 뭐가 들어가느냐? 체면을 차리면서 은근히 이 사람들이 개인의 욕심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즉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욕심이. 명예정에 욕심이 들어가서 그게 타락하면 되는 게 바로 과두정입니다. 과두정. 그래서 개인의 욕심, 우리 욕심 있는 사람들끼리 이 통치자들이 구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금권정이라고 합니다. 금권정.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 귀족정하고 금권정하고 다른 겁니다. 귀족정은 그래도 귀족, 이 고대사회 때 귀족, 이러면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금권정은 그냥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 우리 이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게 금권정이에요. 과두정이라고 그래요. 그죠? 과두정.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금권정 통치자들의 그러니까 소수죠.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를 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과두정에서는 이 과두정치를 하는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일종의 어떤 수익 사업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데아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의 이데아죠. 부유함. 부유함이라고 하는 건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유함 자체는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부유함 자체는 이거는 선한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금권정 통치자들의 소수의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도 이 통치자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수익사업으로 삼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네, 어느 정도의 기준. 왜? 아주 개판되면은 수익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죠. 적어도 국가가 사업체로서 잘 운영되게끔은 통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에 위치하는 거예요. 과두정이. 자, 근데 여기서 이 과두정 금권정의 통치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일삼는 걸 보면 일반 민중들은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상부구조, 하부구조로 보면 마르크스가 얘기했듯이 이제 민중들은, 노동자들은 부르주아 계급에 분개해서 뭘 일으키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정이 탄생합니다. 혁명을 통해서 민주정이 탄생합니다. 민주정은 뭐예요? 이제 금권정에서 혁명이 탄생했어. 혁명을 통해서 민주정은 모든, 여기서는 소수의 이익이죠. 여기서는 뭐니까 모든 개인의 이익, 모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세대. 그게 민주정이에요. 민주정. 그래서 다수의 개인들이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서 평등을 최종 결정 수단으로 삼는 정치다, 이렇게 해야죠. 예. 그래서 모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 그 결정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뭐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죠, 여기서는. 그죠? 기준이 없어요. 여기서는 무슨 이데야? 평등의 이데야. 야, 너만 갖냐? 나도 갖자. 평등의 이데야가 작용을 합니다. 가장 높은 우위로 작용합니다. 민주정에서는. 모든 결정과 판단의 최종 우위는 뭐예요? 다수결. 평등.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이 민주정에서 다수결의 평등이라고 하는 건 많지 모순적인 게 없거든요. 왜? 플라톤이 볼 때.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개인이 발언권에서만 평등이 있어요. 발언권에서만. 투표권에서만 평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실제로 그 결정이 정말 모든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겁니까? 아니죠. 가장 많은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민주정이라고 하는 건. 과두정에 이 금권 정치하는 이 소수의 통치자들의 수가 좀 많아졌을 뿐이에요. 다른 다수보다. 그러니까 금권정에서는 위에서 통치하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수가 많은 다수보다도 항상 적죠. 근데 민주정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항상 그에 비해서 이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집단보다 수가 많죠. 금권정하고 그냥 뒤바뀐 것 뿐이에요. 수가 뒤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나 다를 게 있습니까? 다를 게 없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다수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 다수, 이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게 민주정이 아니고 이게 중우거든요. 이게 무리 중자고요. 무리 중자. 좀 크게 쓰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무리 중자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원숭이 자에다가 마음 심자 붙어갖고 이게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어리석은 민중, 다수, 어리석은 다수의 정치다. 그래서 중우 정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우 정치. 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주정, 그나마 과두정, 이 소수는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다수는 사실 우리가 사회를 봤을 때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특히 더군다나 고대 사회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사회에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잘 모르고 그냥 선동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사회에 더 많습니까? 더 많아요. 잘 모르고 선동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훨씬 사회에는 구성원을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건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왜? 우리 표준정규문법 곡선 그려보면, 그죠?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경제학에서도 이미 밝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민주정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그죠? 모든 개인의 이익 중에서 평등을 우선시하면서 다수, 즉 그 다수는 필연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결정이 항상 이 민주정에서 결정이 지혜로운 거는 완전히 우연이에요. 그건 우연이죠. 그죠? 그리고 뭐가 등장합니까? 민주정은 사실 플라톤이 민주정을 다룰 때는 참주정으로 가는 필연적인 단계로서 민주정을 이야기합니다. 왜? 자, 민주정에서는 다수의 중우, 그러니까 우매한 민중들은 뭐 당하기가 쉽습니까? 선동당하기가 쉽죠. 선동.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참주가 등장하죠. 참주. 왜? 자, 보십시오. 어리석은 민중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민중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적 동기가 있어요. 누구예요? 소피스트 같은 놈들. 그러니까 참주정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플라톤이 분석하는 거예요. 그죠? 자, 누구 있습니까? 현대. 저기 저 북한 무슨 체제예요? 민주제잖아. 민주주의. 만장일치지만, 그죠? 만장일치로 맨날 독재자 뽑는 거 아니에요? 참주정. 그죠? 그리고 참주정은 뭐냐면은 이게 참나말 참자의 주인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랄한 독재예요. 악랄한 독재. 그게 참주정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 저 북쪽처럼 나쁜 사람이 통치하는 정치 체제. 그게 최하위에 철인정의 정반대죠. 철인정은 가장 선한 사람이 통치하는 거고, 참주정은 가장 악한 사람이 통치하는. 그게 참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한 명의 이익을 위해서, 한 명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다른 모두가, 이 한 명을 제외한 다른 모두가 자유를 억압받는 체제, 정치 체제. 여기에는 뭐가 이데아가 있습니까? 이데아가 없죠. 아예 이데아가 없는 거예요. 참주정이. 우위에 이데아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의 욕망만 존재하죠. 참주정에는. 이게 플라톤의 국가를 5단계로 나눈 겁니다. 각 단계가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현대는 민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현대에 민주정이 가능한 거는 플라톤 시대와는 달리 그래도 많은 계몽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선동당할 위험이 그래도 이 고대 시대 때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현대의 이 민주정이라고 하는 체제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이 우려했던 이 민주정의 폐해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지금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는 없습니까? 있죠. 왜? 어떤 시골 마을에는 국회의원이 독재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몇 번을 해먹죠, 몇 번을.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이데아적인 선군이어갖고 몇 번을 해먹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나중에 다 밝혀지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죠?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랍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플라톤이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국가, 그걸 한번 살펴본다. 그걸. 가장 이상적인 국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입니다. 이상국가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철인정치.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이데아는, 최고의 우위의 이데아는 정의죠. 저스티스라고 하죠. 저스티스. 정의. 자,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걸 보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표준 정규 분포도입니다. 이게 현대사회 모든 이 표준 정규 분포도는 사실 뭐 자연과학 공부하시거나 경제학 공부하시거나 경영학 공부하시면 다 이거 배우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겁니다. 모든 그 자연 세계를 설명하는 곡선입니다. 그죠? 그러면 보십시오. 가장 이데아가 많고 가장 정의롭고 정말 이타적이고 선한 사람은 우리 사회에 비율로 볼 때 몇 퍼센트? 상위 0. 몇 퍼센트 될 겁니다. 그죠? 정말 쓰레기같이 악한 사람도 하위 몇 퍼센트. 그죠? 우리는 이 중간 어디쯤 있겠죠. 그죠? 네, 요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누가 해야 된다? 통치는 누가 해야 된다? 가장 이타적이고 정의롭고 정말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고 지혜로 판단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철인이죠. 철인으로 요약되는 그 선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선군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선군은 항상 이 소수,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극히 소수예요. 네. 근데 그 소수가 전체보다도 가장 권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이 사람, 이 가장 위에 이 통치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왜? 철인이 뭐예요? 철자가 지혜로울 철자잖아요. 필로소퍼, 지혜. 자, 이게 뭡니까? 통치자죠. 통치자. 네. 지혜자, 통치자. 그게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그 지혜로운 사람 한 명 앉혀놓으면 끝납니까? 왜? 우리는 우리 국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만 봐도 주변에 뭐가 있어요? 북한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게 외세의 침략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만 뭐 잘 살면 뭐예요? 맨날 쳐들어오는데. 그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힘. 근데 그 지킬 수 있는 힘은 반드시 이 최고 지혜로운 통치자보다도 밑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걔가 먹을 테니까. 그죠?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수호자기구나. 수호. 이 군인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도 이야기할 때 나오는데,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되죠. 용기. 그죠? 네, 악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얘 수호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거꾸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플라톤이 이야기할 때는, 자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좀 아까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의 체제가 왜 필요하다고요? 인간 의지의 영혼의 자율성,
영혼의 자율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니까.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영혼의 자율성을 절제하는 것. 그러니까 이 플라톤 이상국가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토대, 밑토대. 이건 뭐예요? 이게 절제죠. 절제. 개인의 자율성을 마음대로 자유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절제되는 어떤 이 기틀, 자율의 절제를 기초로 해서만이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하위의 절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제일 낮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수호자 계급하고 지혜자 계급은 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플라톤 이상 국가론에서는. 여기에서 이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요. 얘네는 수호자랑 지혜자는 사유재산도 못 가져요. 플라톤 이상 국가론에서. 왜? 얘네가 돈을 받기 시작하면, 얘네가 사유재산을 갖기 시작하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어요. 금권정. 그잖아요. 그럼 민주정 될 테고 참주정 될 테고 이건 악의 악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호자 계급하고 지혜자, 통치자 계급은 절대로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돼요. 사유재산이 부정되는 겁니다. 사유재산. 봉급도 안 받아요. 얘네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양식과, 그죠? 그걸 바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줘요? 그건 여기 이 사람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산자 계급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여러분 플라톤 이상 국가론을 보면 이 수호자 계급하고 통치자 계급은 계급적 우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가를 위한 철저한 봉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사실 실제로 이 사람들의 종이에요. 종. 실제로. 이 다수를 위한 종으로서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플라톤이 통치자 계급한테 얼마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냐면 통치자 계급은 사유재산을 평생 가질 수 없고 봉급도 가질 수 없고 심지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와이프를 원해야 돼요. 통치자들끼리. 통치자들끼리 와이프 공유를 해야 됩니다. 부인 공유제가 실시돼야 돼요. 왜 그래요? 플라톤한테는? 자식을 낳으면 자기 자식은 뭐가 생깁니까? 유산 상속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 계급한테는 사유재산, 이 금권정으로 타락할 수 있는 개인의 욕망적 동기가 철저하게 배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아도 부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부인을 공유하면 자기 자식인지 자기 자식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닮으면 알 수 있긴 하겠는데 어쨌든 이게 부인 공유를 해버리면은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아도 누가 자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냥 부인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플라톤이 지독하게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계급은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통치자 계급 하겠다. 그런 조건 하에서도 내가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만 거의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플라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호자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어요. 수호자 계급도. 왜? 수호자 계급이 사유재산을 갖기 시작하면 자기 개인의 욕망에 들끓어서 뭘 일으킵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명예정이 되는 거죠. 그죠? 명예정이 더 타락하면 금권정으로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수호자 계급도 철저하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돈도 못 가져, 결혼해서 자식도 못 가져, 그 다음에 평생 봉급도 못 가져, 그리고 50년 동안 죽어라 쎄빠지게 고생하면서 훈련 받아야 돼. 그래도 통치자 계급 할래? 나는 그래도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이 들끓는 대의를 통해서 내가 이 아테네 국가를 건실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정의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오케이 너 해. 통치자 해. 자 이제부터 50년 훈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제 플라톤에서는 더 자세하게 어린 시절부터 이걸 걸러내거든요. 아예 공동유아 교육을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이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질이 있는지. 왜냐하면 어른은 얼마든지 거짓말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싹수부터 봐야 된다. 싹수가 노란지 얘가 될성 부른 놈인지 싹수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게 지독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상국가론에서 어릴 때부터 공동교육을 하면서 이놈이 싹수가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살이 되면 수호자 계급 선정하고 그래서 수호자 계급 중에서
통치자 계급 선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이 국가, 이상적인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제가 가슴이 막 뜨겁거든요. 왜냐면 현대에도 좀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정말. 그죠?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최소한 이 사유재산만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깨끗한 어떤 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따져봐야겠죠. 근데 저는 뭐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제도를 한다고 합시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절대로 유산 상속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모두 다 100% 사회에 헌납해야 되고, 대신의 조건은 한 번 대통령이 되면 일단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입을 거, 먹을 거, 살 것 정도, 의식주 정도는 기초적인 수준에서 해결을 해줘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만약에 정해져 있다 한다면, 그리고 자기의 한 사촌까지의 어떤 친인척 관계들도 또한 절대로 유산 상속할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제도가 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럼 누가 대통령 하려고 하겠냐? 그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데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 철학을 공부한다는 건 뭐라고요? 사람들이 다 나갔지 않다라는 걸 공부한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다 나갔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하면 현대에도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절제, 그래서 사주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절제, 개인 자유의 절제죠. 그게 가장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주덕입니다. 절제, 용기, 지혜, 정의.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개념인 거예요. 종합되어야 정의가 돼요. 그래서 영어로 된 자료들 찾아보면은 지혜, 용기, 절제해서 가운데다 정의를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게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도, 플라톤이 개인도. 여러분, 개인이 정의로운 인간이 되려면, 철인은 뭐예요? 개인이 절제해. 사유재산을 가지지 않아요. 절제하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능히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용기, 다수를 통치할 수 있는 용기, 전장에서 앞장서서 내가 부대를 통솔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명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한 명의 정의로운 개인, 변증법이죠, 그죠? 한 명의 정의로운 개인도 이러한 체제를 통해서 정의로운 인간이 탄생하고, 그리고 그것이 국가를 통해서 그 인간이 통치자가 되고, 용기 있는 인간이 수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다수의 절제가 밑바탕이 되는 체제를 통해서 정의로운 국가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계급으로 나누었다고 해서, 플라톤이 이 소셜 클래스라고 하는 계급으로 플라톤이 나눴다고 해서 신분 제질서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게 플라톤이 이상국가예요. 이데아 국가. 플라톤 글을 읽어보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서적을 읽어봐야 되지, 이거를 가지고 플라톤이 신분 제질서를 인정하고 옹호하는데 이걸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이건 중세 때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기도 해요, 이게. 그런데 플라톤 글에서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통치자 계급하고 수호자 계급은 계급이 이게 생산자 계급보다 더 높은 계급이 아니에요. 거의 헌신 봉사하는 계급입니다. 플라톤은 심지어 여자와 남자 사이에도 평등을 말하는 철학자거든요. 플라톤. 그때 당신데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스는 다 평등하다. 이게 플라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디 보면은, 어느 책에 보면은, 플라톤이 이 철인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철인 한 명이, 가장 이상적인 철인 한 명이 통치하면은 이 이상국가가 형성된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책에서 과연 한 명의 철인이 위에 서게 되면 나라가 정의로워질까? 현실에서도? 라고 반문하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너무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왜? 플라톤의 철인 정치가 뭔지 이상의 이데아가 없는 사람이 플라톤 글을 읽으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플라톤이 이걸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다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걸 언급해놓고 이상국가를 언급해놓고 나서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그러나 이러한 국가는 이러한 국가를 꿈꾸는 가장 정의로운 사람의 관념 속에 이런 국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상적인 국가를 바라고 꿈꾸는 사람은 이걸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것이 실현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가 이런 이상국가를 꿈꾸고 있다면 그 국가는 점점 이 이상국가를 닮아가게 될 것이다. 제가 잘 외우죠? 플라톤 국가론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국가론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철인 정치를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무슨 뭐 절대 그 독재 선군 정치 뭐 이런 걸 옹호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바보 같은 비판이고 그거는 플라톤 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그 읽지도 않은 그런 비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이상국가 이야기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플라톤의 정의론을 이제 제가 그 정명론이랑 같이 이야기하는데 플라톤이 이상국가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 사실은 플라톤이 있었던 시대가 제가 그 그리스 철학 들어갈 때도 말씀드렸지만 철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철기가 기원전 10세기 때부터 이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대량 생산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철기가 대량 생산화가 되는 것이 이 그리스 시대가 열릴 때쯤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등장해요? 이제 농기구,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생산량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생산량이. 그러면 뭐가 높아집니까? 인구가 높아지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 국가의 체제를 어떻게 형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의론의 이 요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자가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명론. 플라톤의 정의론은 뭡니까? 엘리트주의라고 그러죠. 엘리트주의 이것도 제대로 플라톤 걸 안 읽어본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고 오해 많이 하는 겁니다. 엘리트주의가 뭐냐? 이걸 귀족정이나 금권정쯤으로 봐요. 엘리트주의를. 아니거든요. 정명론입니다. 정명론이 뭡니까? 정명론이.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그죠? 이게 공자가 한 말이거든요. 그죠? 신신 부부자자. 정명론입니다. 동양에. 그게 뭐예요? 답다. 자, 이거 우리 현대식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다못해 5살짜리 애기들 유치원 선생님 하려고 해도 우리 뭐 봐야 돼요? 임용고시 봐야 돼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현대? 왜?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껏 아이들 유치원에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내죠. 왜? 누가 볼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적어도 5살 정도 아이를 가르치는 애기들 보는 한나절 보는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뭐가 필요하다? 이데아, 지식,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의 답군 5살짜리 어린애를 보는 유치원 선생님 다운 사람이 유치원 선생님을 하게끔 허가를 해줘야지 이게 유치원이 제대로 굴러가지 아무나 하게끔 두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엘리트주의예요. 그게 엘리트주의입니다. 엘리트주의는 뭐 엘리트 해가지고 무슨 아주 엘리트 교복 입고 다니는 사람만 엘리트 이 통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회 구성학과. 그러니까 이 엘리트에서 엘리트는 뭐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생산자 계급한테도 포함되는 거예요. 플라톤이 볼 때는 생산자 계급한테도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를 할 수 있는 엘리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아까 말했지만 조금 잔인한 이야기 해볼까요? 플라톤이 어느 정도로 지독한 놈이냐면 이상국가론 현실 세계가 아니고 이상국가론에서는 공동 육아를 하면서 그 중에서 어떤 애가 정반대 애가 있겠죠. 정의론의 정반대된 사이코패스 쉽게 말하면 우리 식대로 말하면 공동 육아를 하면서 그 국가에서 공동 육아를 하면서 공동 교육을 하면서 사이코패스 애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어떤 애 태어났는데 우리가 공동 육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애가 이놈 새끼 이데아가 하나도 없네요. 완전히 참남한 놈이 한 명 있어요. 공감 능력도 없고 이데아도 없고 완전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플라톤이 어떻게 된다? 그 애를 죽여야 된다.
플라톤. 왜? 그냥 두면 어떤 식으로든 걔는 절제를 하지 않을 테니까. 국가의 근간부터 그 작은 놈이 국가의 근간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누룩이 온 빵을 분리하느니라. 그죠? 그 플라톤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지금 뭐 사형제도 옹호하니 반대하니 다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국가의 체제와 사회의 규범 규율을 생각할 때 자유라고 하는 거하고 이걸 내세우는 것만큼 모순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쨌든 플라톤의 얘기입니다. 공자도 마찬가지 정명론. 그러니까 뭐뭐 다한 거. 왕은 왕답고 플라톤 통치자가 필요한데 통치자는 통치자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탐과 오리 같은 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는. 통치는 누가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유학에도 똑같이 있죠. 공자의 정명론에도 뭐 있습니까? 유학에서 통치자에게 우리 조선시대 때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필수적인 덕목, 우리 황희정승 같은 분, 아주 위대한 우리나라의 그 분 뭡니까? 청백리 사상이죠. 청백리. 그죠? 청백리 사상. 그러니까 항상 없이 항심 없고 항심 없이 항상 없다.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청백리 통치자는 내가 굶주리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남의 집 담을 안 넘는 놈이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3일을 굶어도 내가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그런 본성을 가진 인간이 통치해야 된다가 공자, 유학이고 플라톤도 똑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안 그렇다고 다른 사람 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여러분은 못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그거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둥우정치가 되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는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도 다 투표를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상국가는 이상국가죠. 네. 이게 플라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사실 플라톤의 정의론 정명론에서 소크라테스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소크라테스하고 스승 소크라테스하고.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소크라테스는 성선설이었죠. 성선설. 뭐예요? 계몽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몽. 인간 안에 선함이 본성적으로 내재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데아가 발현되지 않는 것이다. 그 형상이 발현되지 않는 것이다. 형상이 발현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예요? 계몽을 강조하죠. 계몽. 소크라테스는. 근데 플라톤은 계몽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이데아를 강조하죠. 누스, 인간의 영혼. 그러면서 누스에도 종류가 계급이 있다. 그러죠? 클래스를 이야기하죠. 그건 뭐예요? 이걸 우리 동양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동양의 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고자. 제자백과 중에 고자가 뭘 이야기하냐면 성유선 성유불선 있어요. 고자왈 성유선 성유불선. 이게 뭐냐면 선한 본성을 가지고 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사이코패스처럼 선한 본성이 전혀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타고나는 인간 쓰레기도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고자가 보니까. 플라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플라톤이. 자기 스승은 그냥 성선설이었어요. 계몽을 강조했죠. 근데 플라톤은 살아보니까 안 그래. 그렇지가 않더라. 그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죠? 시칠리아 섬에서 사이코패스 만난 거.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유선, 성유불선. 그 사회의 성유선, 성유불선.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악한 본성을 가진 놈들도 섞여 있는 사회에 섞여 있는데 표준 정규 부호 곡선이죠. 섞여 있는데 그럼 이 사회에서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통치자를 선정하는 거, 이데아를 알아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누스를 이야기하고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국가의 계급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스승하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스승은 성선설, 계몽을 강조했고 플라톤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지는 거고? 엘리트주의가 중요해요. 엘리트.
어떻게 엘리트를 뽑아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야기는 뭐예요? 철인 정치에서 왕이 철학을 공부하고 철인이 되거나 혹은 철인이 왕응이 되는 것. 그래야만이 이상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 플라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공자도 똑같습니다. 유학도 똑같은 거예요. 동양에서 유학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현대 민주주의도 이게 이런 정명론에 보면 참 우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습습니다. 여러분 국가론을 읽으면 그런 생각 하실 줄 알아야 돼요. 플라톤 국가론 많이 읽거든요. 읽기 쉬워요. 플라톤 국가론 같은 경우에는 읽히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걸 얼마만큼 깊이 있게 이해하는가는 그건 천차만별이지 사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플라톤 국가론 뭐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이데아 없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의 정의론 해가지고 현대 국가랑 잠깐 비교하면서 오늘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유치원 선생님 하려고 해도 뭐 해야 돼요? 임용고시 합격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게 우리가 그걸 임용고시를 통해서 뭐 얼마만큼 깨끗한 유치원 선생님을 뽑아내냐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뭐를 뽑아내려면 엘리트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임용고시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죠? 하다못해 여러분 식당을 개업하려고 해도 내가 자유롭게 식당 개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위생점검에도 합격해야 되고요. 개인이 건강검진도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것만 있으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격이 필요한 네가 식당을 할 만한 위생적인 상황이냐 건강적인 상황이냐 최소한 보는 거예요. 최소한 하다못해 식당 하나를 하려도 그죠? 그럼 뭐 있습니까? 경찰, 뭐 군인 다 뭘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왜? 이거 플라톤이랑 똑같은 거죠. 걸러내야 돼요. 네가 할 만한 인간인지 다운 놈인지 그거 할 만한 다운 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이거 없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없이 될 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 그 다음에 대통령. 뭐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학력이나 이런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 학력 기준도 없어졌죠? 그죠? 학력 기준 없어진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국회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교육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 하는 사람들, 이 교육을 전공하고 교육의 이데아가 있는 가장 엘리트 교육학자가 거기에 서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국회의원 하면 뭡니까? 이건 입법부죠. 법을 입법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법을 공부한 사람들만 적어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주어집니까? 아니죠. 연예인도 합니다. 인기투표. 대통령다운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아니고 인기투표란 말입니다. 입법을 할 만한 그러한 이데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기투표란 말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에서 고깃집 제일 크게 하는 사람이 지역구 의원들. 왜? 제일 인기가 많으니까. 돈도 많이 뿌리고. 민주정입니다. 민주정. 중우정치.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후 세대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랑 플라톤이 지금 이 시대에 돌아온다면 까무러칠 일이죠. 까무러칠 일입니다. 야,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게 지금? 응? 아니 지금 대통령 왜 국회의원 저게 왜 그 모르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냐? 그죠? 교육감 선거합니다. 여러분 교육감 선거하면은 적어도 교육학 박사 정도는 공부를 한 사람이 교육감 선거에 나갑니까? 아니죠. 변호사,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지역구 의원 출신 교육감 선거 나갑니다. 왜? 국회의원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한 지역의 지역 교육을 담당한 교육감에 적어도 교육을 공부한 그걸로 이데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건 둘째치고서라도 그런 사람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기투표.
이걸 여러분, 이게 우리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플라톤 국가를 플라톤 국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좀 두껍긴 하지만, 두껍긴 해요. 두껍긴 하지만 읽어보십시오. 하여튼 이게 오늘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이거 말고도 사실 이야기할 거 많거든요. 플라톤이 뭐 종교 철학 해가지고 플라톤이 신학이라고는 우리 그 띠올로지라고 하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인물입니다. 플라톤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최초로 사용한 인물. 신학자입니다. 플라톤 종교 철학자고. 그리고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거. 자연신학이 뭐예요? 자연신학이 기독교 신학이 자연신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학이 자연신학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자연신학이 뭐예요? 자연신학의 반대는 그는 우리 문화를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고 윤리 도덕을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고 어떤 인간 사회의 관념과 전통과 이런 걸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들은 다 자연신학의 반대 종교들이에요. 근데 자연신학은 이거는 뭐냐면 어떤 전통이나 관념이나 관습이나 혹은 인간 사회의 어떤 윤리 도덕이나 체제를 위해서 종교 신학 연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 진리와 신학을 연결한 게 자연신학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문화 전통과 구별되어 있는 철학적인 신학, 실제 진리를 추구하는 신학, 그게 자연신학이에요. 그게 플라톤이 그런 신학을 최초로 한 인물입니다. 최초로 그런 신학을 했어요. 신학이라는 용어도 그렇게 해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기독교의 신학입니다. 이게 나중에 기독교의 신학이 플라톤의 신학을 따라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학도 그런 신학이었어요. 근데 그게 헬레니즘과 만나면서 플라톤의 신학하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할 때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만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할 때 신플라톤주의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강 제가 시계를 계속 지금 헷갈려가지고 못 봐가지고 10강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죠.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고, 이게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플라톤 Y. 너는 아카데미아의 정신이야 라고 칭송했던 아카데미아 최고의 수재 아리스토텔레스,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동영상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것도 좀